네, 저는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친밀감과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친밀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가 만드는 책 읽기의 기적을 쓴 작가 김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교육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안학교의 교육 목표와 방향이 저의 신념과 교육 철학과 더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용기 있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그 인성 지도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성품이나 인성적으로 더 성장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7살, 9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그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이 독립한 이후에 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을 맞았을 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잘 준비시켜 주는 것이 엄마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이가 크면서 입시 이외에도 다양한 이 어려움이나 고난들을 만날 텐데요. 이 엄마가 이 입시를 위주로만 육아한다면 이 아이들은 그 이후에 만날 큰 어려움에 대해서 헤쳐나가는데 조금 원동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입시 이외에도 다양한 이 어려움과 고난에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인기 많은 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입니다. 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존심이 센 아이들과는 다릅니다. 자존심이 센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사과하지 않는다던가 자존심을 부리고 더 큰 소리로 싸운다던가 자기 주장이 세다던가 이런 게 자존심이 센 아이들의 특징인데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사과하거나 양보하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괜찮아, 나는 이런 게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나 게임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겼을 때도 다른 친구들이 졌을 때 내가 이겼다고 자랑하거나 놀리듯이 이야기하거나 으스대는 것이 아니라 져서 속상한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토닥여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친구들입니다. 한번 지거나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굉장히 그런 경험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다시 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분해하거나 이런 감정을 갖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어려움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친구들도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가장 큰 요즘에 저의 이슈인데요. 첫 번째는 아이가 무엇을 잘하거나 아니면 성공해서가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로 참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영어를 잘하거나 아니면 수학을 잘해서 엄마에게 소중한 존재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잘 못했을 때 자존감이 한없이 바닥을 치거나 나보다 더 잘하는 학생을 만났을 때 자존감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적이거나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네가 잘하지 못했을 때에도 너는 엄마가 사랑해. 네가 실수할 때에도 또는 잘못을 해도 엄마가 너를 응원할 거야. 이런 메시지들을 평소에도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집에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반문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도 이 지지하고 사랑해준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줬는데도 아이들이 계속 실패하는 경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면 엄마가 주었던 메시지와 내가 했던 이 행동의 결과가 다르네?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자기가 노력해서 끝까지 완성해서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아이에게 사랑받는 행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예의 범절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예의 범절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손과 발로 익숙해지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하는 것,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인사하는 거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또는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을까봐, 거절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큰 소리로 인사하는 것 자체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하지만 큰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고 반가움을 표시한다면 상대방이 어유 인사 잘하네, 예쁘다 이렇게 칭찬하는 경험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행동을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꾸준히 지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인사하는 것을 의외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엄마도 어렸을 때 앞집에 사는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인사하는 게 너무 싫었다. 그래서 인사하고 싶지 않아서 할머니를 보면 몰래 도망가거나 돌아가거나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용기를 가지고 인사하기 시작하니까 무서운 할머니가 나에게 칭찬도 해주고 엄마가 흐뭇해하는 걸 보면서 큰 소리로 칭찬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됐다. 이런 엄마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도 엄마도 힘들었는데 저렇게 극복했구나. 그럼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무언가를 권할 때 행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왜 그것을 못했는지 마음을 먼저 동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도 노력 중인데요. 인사할 때마다 많이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른인 저도 이제 인사할 때 부끄럽거나 아니면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저도 인사를 반갑게 하려고 많이 노력 중이고 아이들 앞에서 많은 사람에게 밝게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행동인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이 꼬투리 감사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할 게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감사할 내용이 없더라도 이 꼬투리를 잡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오늘 축구 경기에서 져서 화가 나지만 그래도 아이스크림 먹어서 감사합니다. 라던가 내가 오늘 늦게 일어나서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지각은 안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실수하거나 실패한 경험 속에서도 감사한 점을 찾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감사한 점을 찾게 되면은 그 이후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할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꼬투리 감사는 꼭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도 함께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 읽기는 결국 이 문해력의 문제인데요. 문해력이라는 것은 결국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고 지식을 자기가 조합하고 융합하고 조망해서 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인데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이런 적응해나는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TV가 가장 큰 이 책의 라이벌이었는데요. TV는 5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지루하게 뒹굴뒹굴 거리면서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피아노도 한번 쳐보고 책도 한번 읽어보고 밖에 가서 놀면서 이렇게 지루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요즘에 아이들에게는 이 TV를 틀면 바로 나오는 OTT라던가 스마트폰 그리고 여러 과도한 이런 미디어 매체 시각에 많이 자극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쏟아지는 미디어의 영향에서 책을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책을 골라 읽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다. 아직 들을 귀가 커지지 않아서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소통하는 거의 핵심은 경청,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이 이 들을 귀가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읽어주는 것을 지루하게 여기고 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의 관심사와 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세계 여러 나라의 지명을 외우고 싶어 한다든지 공룡의 다양한 이름을 외우고 싶어 한다든지 또는 자동차를 좋아한다든지 아이들의 관심사가 있는데 아이들의 관심사가 너무 먼 주제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책 읽기를 읽어주는 것조차 싫어하게 되는 이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아이들을 대부분 보면요, 책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책 읽기를 하지 않아서 혼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엄마가 공부해라, 학습의 도구로만 여기고 이 책 읽기를 어떤 공부의 수단으로 한 경우, 또는 엄마는 안 읽으면서 아이에게만 잔소리하는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쌓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책 읽기를 싫어하는데요. 그럴 때는 내 아이가 왜 책 읽기를 싫어할까라고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셔서,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쌓아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 책을 가지고 놀이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엄마와 함께 재밌게 책을 가지고 논다던가, 아니면 외출했을 때 도서관에 방문해서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선물로 사준다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면서 엄마가 좋아하는 이런 감정적인 또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들을 통해서 이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귀찮게 오는 경우에 엄마는 핸드폰을 보거나 이제 집안일을 하면서 너는 책 읽고 있어? 저기 책 많이 있잖아. 엄마가 책 많이 사줬는데 왜 저렇게 책 안 읽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귀찮아서 책 읽기로 미루는 경우, 또는 이제 너는 공부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책도 안 읽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하면서 이 학습의 결과를 책 읽기 때문이라고 이제 미루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제 책 읽기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 아이들 밥 차려주랴, 또 설거지하랴, 집안 정리하랴, 이동안 아이들이 이제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아이들도 이제 숙제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해주고, 저는 이제 집안일이 다 끝난 8시부터 9시 사이에 같이 학습을 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시간 동안에 책을 먼저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준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확보해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어머니가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옆집 아이와 비교해서 먼저 불안하신 건 아닌지, 내 욕심 때문에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좀 잠시 생각해보고 이 마음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마다 이 머리가 트이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정말 선천적으로 지능이 높아서 말도 빨리 트고, 그리고 글도 빨리 배우고 수학도 더 빨리 하게 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빨리 트이는 순서대로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 굉장히 지능이 높아서 모든 것을 빨리빨리 했지만 인내력이 없고, 또는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이후에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학생도 있고, 또는 머리가 그렇게 남들보다 좋지 않아서 더디게 진행했지만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해서 남들보다 정말 괄목할 만한 좋은 성과를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우는 시기가 각각 다르듯이 이 아이도 머리가 트이는 시기가 다 다르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 물을 주는 것입니다. 꽃에 언제 트일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물 주기를 하듯이 아이에게 매일매일 책을 읽어주고 또는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격려와 같이 노력해 주시면 아이들이 결국에는 꽃을 활짝 피우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꽃은 아이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던가, 지식적으로 뭔가 더 탐구하고 싶다던가, 누구의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파고들었을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기가 오기까지 부모님들이 이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책 읽을 시간조차 없이 바쁜 것이 요즘 아이들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학교 후에 가야 하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원을 다니다가 또 학원에서 집에 돌아오면 10시 이후 이렇게 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 후엔 또 이제 학원 숙제를 하기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새벽에 잠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지역마다 또는 가정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 대부분이 이 학원이나 또는 숙제로 인해서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책 읽기를 우선순위 세워서 정해주지 않으면 뒤로 밀려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남는 시간에 읽기에는 이 책 읽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세워서 이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을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부모님이 함께 책을 읽고 우선순위를 세워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모님의 교육 철학에 따라서 무엇이 중요하냐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학원에서 다양한 지식을 접하는 것보다 한 권의 텍스트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 AI에게 여태까지 배웠던 총 지식을 때려 넣어서 가르치는 것보다 좋은 책을 선별해서, 좋은 텍스트북을 선별해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우수한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하물며 AI도 모든 지식보다 한 권의 좋은 책을 읽었을 때 그런 좋은 결과를 내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식보다 정말 훌륭한 선별된 좋은 책을 읽는 것이 전 아이들에게 훨씬 더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로서 아이에게 가장 아름다운 세상 또는 훌륭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고 엄마가 줄 수 있는 생각들이 그렇게 넓고 깊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에는 이 수많은 세상을 아이들이 만나게 할 수 있고 또는 그 깊이 있는 이 아름다운 생각들을 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약점을 이 책 읽기가 채워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각들, 그다음에 사람으로서 중요한 가치들,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중요한 생각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는데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전 아이들에게 책을 골라줄 때 첫 번째는 분량과 상관없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책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머니들이 읽어보셨을 때 고전 문학이라고 하는 책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래전부터 이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많이 읽혀온 책들 중에 그런 좋은 내용을 가진 또 좋은 가치를 가진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을 먼저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어떤 책이든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읽으면서 즐거워하셨던 책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 책을 읽어주거나 소개할 때 아이들이 이런 감정이나 분위기들이 전달이 되거든요. 엄마가 이 책을 읽고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워했구나. 그럼 그 감정을 아이들도 동일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읽어보시고 즐겁고 흥미롭고 또 감동적인 책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질문을 하게 하는 책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과연 이 책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이것이 바로 정의인지,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의 다양한 질문을 하게 하는 책이라면 좋은 책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집을 사주면서 예쁘게 책장에 꼽아놓고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말만 하시는 경우가 가장 좀 위험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책을 사서 꼽아놓으면 굉장히 흐뭇하고 배부르잖아요. 읽지 않아도. 하지만 아이들은 의외로 그 책을 내가 다 읽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한 권 읽고 그거를 충분히 누리고 싶은데 엄마는 왜 같은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느냐 라든지 다른 책을 다 읽었느냐 라고 이 전집을 다 읽어야 되는 압박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집을 사주실 때에는 이 한 권 한 권 소중하게 읽고 또 같이 읽고 이것들을 다 읽지 않아도 된다는 그 메시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는 오늘날 나를 있게 만든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독서하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변에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펼쳐져 있고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환경이나 또 정서적인 환경 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100번 책을
읽어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인 환경은요. 주변에 스마트폰이나 패드 또는 TV가 이렇게 질비해 있는데 책을 그걸 뚫고 골라서 읽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 TV 대신에 거실 전면에 이 책장을 놓고 책을 많이 꼽아 두었는데요. 아이들이 언제든지 책을 꼽고 가까이서 책을 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책을 읽어보고 싶게 하려면 이 새로운 책을 자꾸 눈에 띄는 곳에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전집 대여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책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 읽지 못하더라도 이 새로운 책이 오면 또 아이들이 그것에 관심을 보이고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선택하고 펴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물리적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환경인데요.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나에게 책을 읽어라 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말로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책을 읽고 있으면 엄마가 무슨 책을 읽지? 저게 재미있나? 하면서 옆에 앉아서 본인도 같이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책을 읽는 것이 재밌고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정해서 읽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습관을 만드는 환경인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함께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갔을 때 책을 뽑아서 읽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서관에 가보면 아이들끼리 와서 책을 읽고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기특하죠. 그래서 무슨 책을 읽고 있나 가까이 가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습 만화나 이제 만화책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수많은 책 중에서 그 만화책을 포기하고 다른 책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만화책에도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이 있지만 이 만화책에만 국한되게 한다면 이 문해력이 향상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도서관에서는 책을 분류하는데요. 아이들이 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함께 권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3월에는 총유, 4월에는 사회과학, 5월에는 자연과학, 6월에는 예술 분야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 분야별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함께 골라주시는 거죠. 이 데카르트는 아직 펴보지 않은 책은 보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분야에 재능을 가지고 호기심을 갖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함께 보물찾기 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화책만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만화책에서도 이제 다루고 있는 지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습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책을 너무 거부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책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만화책을 먼저 추천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문해력을 높여야 할 때인데 이 만화책만 들고 있으면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럴 때에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충분히 만화책으로 이제 문해력을 쌓았다면 이 만화로 된 도서 똑같은 버전인데 줄글로 된 이 버전도 읽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만화책 중에 플라톤의 국가가 만화로 된 버전을 읽었다 라고 한다면 이 줄글로 된 그 버전도 읽어보게 하는 거죠. 3권 만화책을 읽었다 하면 1권 정도는 줄글책을 읽도록 부모님이 함께 읽어주시면서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샬롯 메이슨은 좋은 습관은 마치 열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레일을 깔아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학습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달릴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깔아주는 것이 저학년 때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 2학년 때 배우는 지식의 양, 총 양을 보면 전체 지식과 대비했을 때 지식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꼭 습득해야 할 좋은 습관을 길러주지 않으면 이후에 많은 양의 학습을 따라하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어떤 학습의 결과나
습관이나 학습의 양에 치중하시는 것보다 좋은 습관을 먼저 기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학년 때 만들어줘야 할 좋은 습관 3가지를 제가 생각해보면요. 첫 번째는 좋은 성품을 갖도록 습관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2학년 때 이 성실한 것, 정직한 것, 또 다른 사람에게 경청하는 것, 이것은 더 지나면 아이들이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이 습관적으로 성품 훈련이 된 아이들은 이 이후에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학습하거나 자신들이 즐겨서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청하는 것은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 하고 대답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언제든지 자기의 행동을 고쳐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정직한 것은 아이들이 그 시기에 굉장히 거짓말에 많은 유혹을 느끼거든요. 너 양치했니? 근데 안 했는데 했다고 하거나 숙제 다 했니? 근데 숙제가 없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거짓말의 유혹에 굉장히 쉽게 정직이 성품이 흔들릴 때입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 정직하게 말했을 때 부모님들이 칭찬해주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직한 것이 훨씬 더 이롭구나 라는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성실하다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해야 될 자기 분량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성품의 습관들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본 생활 습관입니다. 아이들이 학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손과 발의 협은 능력이라고 하는데, 정리할 때에도 자기가 기준과 체계를 세워서 머리를 써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대 아이들은 정리하면서 뇌 발달이 굉장히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 책상 정리하기, 밥 먹고 나서 식탁 정리하기, 또는 놀이하고 나서 놀잇감 정리하기를 통해서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능력들을, 습관들을 길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7살에서 8살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때 화장실에서 저를 급히 부르는 학생이 있었는데 왜 부를까 하고 가봤더니 저에게 이제 화장실 똥 닦아달라는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 먹었거든요. 근데 유치원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뒤처리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뒤처리를 스스로 해야 하거든요. 용변을 보고 나서 휴지를 어떻게 사용해서 뒤처리를 해주셔야 하는지, 겉옷을 입을 때 단추 잠그는 것, 리본 묶는 것, 이런 거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들을 키워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학습에 대한 좋은 습관인데요. 아이들이 큰 소리를 내서 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입과 귀와 눈을 사용해서 이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의 감각기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뇌 발달에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들께서 책을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또 글씨 쓰기 연습을 할 때 아이들이 유치원 때 손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 손으로 연필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이 고착화되면은 연필로 글 쓰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손이 아픕니다. 그래서 글씨 쓰는 것을 싫어하고 더 나아가 글 쓰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글 쓰는 걸 싫어하게 되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바르게 연필을 잡고 글씨를 쓰는 연습을 이때 해주셔야 합니다. 1, 2학년 때 이것을 못하고 넘어가면 3학년 이후에는 이 연필 잡는 습관을 고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획순에 맞춰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글씨를 날려서 대충 쓰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모음과 자음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글씨를 대충 날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글씨 쓰는 거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고 하면은 부모님들 중에 선생님 타자로 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타자로 쳐도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글씨로 연습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타자 치는 것과 손글씨 쓰는 것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연습을 같이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3학년 이후로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획순이나 글씨 쓰기나 글자 모양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글로 쏟아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저학년 때 반드시 잡아주셔야 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때 계속 기본기지만, 지루한 작업이지만 부모님들께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혼내기보다는 번개처럼 잠깐 아이들이 스치듯이 잘하는 순간에 그 타이밍을 잡아서 칭찬해 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아이들이 늘 잘못하다가 한 번 잘했을 때
와, 네가 이걸 해냈구나, 잘했다 하고 이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혼내는 것보다는 하시면서 이 아이들에게 격려하면서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매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내려고 했어 안 했어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할 수 있도록 뭐 잊은 거 없니? 그럼 뭘 해야 할까? 이렇게 아이들이 잊지 않고 매일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체크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부모님이 먼저 본이 되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그렇게 행동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보고 배운 대로 잘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시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책이 있는데요. 좋은 책부터 읽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지만 다 입에 넣도록 아이에게 허락하지 않듯이 좋은 것부터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좋은 책부터 아이에게 권해서 읽혀주고 싶기 때문에 이때에도 부모님들이 함께 읽어주시고 골라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이 관심 분야에서 깊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부분에 재능을 보이고 잠재력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책을 읽어볼 수 있도록 권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스스로는 낯선 세상에 대해서 이 경계심을 갖거나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손을 잡고 함께 문을 열어주시면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에서도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함께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초등학생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40분 동안 앉아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수업을 해야 하는 학습의 단계로 나아갔다는 것인데요. 특히 줄글로 도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줄글책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하루에 15분 이상씩 주 3회 이상 부모님이 함께 책을 읽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로 집중을 못하는 것들이 조금 더 가속화되었다고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코로나 때 집에 있으면서 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또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에 미디어가 아니라 시각적인 자료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상당히 많은 집중력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께서 시각적 자료가 아니라 텍스트나 여러 자료들, 읽기물을 통해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이 3학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 2학년 때에는 이 통합교과를 중심으로 이 학습을 놀이로 또는 몸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3학년 때부터는 이 학습적인 전문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이 쉽게 했던, 재밌게 했던 공부를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 공부의 깊이가 확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는 이 심리적인 장벽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 도와주셔야 하는 것들이 이 어휘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에 이제 어휘력이 핫한 이슈인데 어휘력이 부족해서 문해력, 독해하는 게 안 된다라는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자주 접하거나 쓰지 않았던 학습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용어들을 교과서에서 접했을 때 해석하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 3학년 때 미리 아이가 그런 학습에 거부감이나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어휘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접하고 또는 사용해보고 또 뜻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배경 지식에 따라서 아이들이 학습에 몰입하거나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달라지는데요. 이 배경 지식을 넓혀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최고의 지식은 이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경험할 수 없으면 독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배경 지식의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나 이거 뭔지 알아. 나 이거에 대한 거 해봤어. 나 이거 들어봤어. 이런 친밀감 또 그 지식에 대한 관계성을 넓혀주시도록 부모님들께서 이 배우는 지식과 관련된 이 경험들 또는 독서 지식의 수준을 넓혀주시면 아이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이 상당히 두껍고 또 몇천 년 전에 쓰였던 책이라 이걸 아이들이 과연 다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제가 책을 직접 읽어줬거든요. 직접 읽어주기도 하고 또 이제 이름들이 길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인물 계보도도 그려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친숙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결국에는 그 책을 다 읽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일리아스 다음에 이제 오디세이아 책이 그 후편인데 오디세이아 책까지 방학 동안에 다 읽었어요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고 또 중학생이 돼서도 이 책 읽기를 즐거워할 수 있구나 라는 제 스스로의 격려를 좀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함께 읽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즐거운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영상을 봐도 괜찮고요. 연극이 있다면 연극을 또 같이 봐도 괜찮고 또는 그것을 가지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주시면 충분히 고학년 아이들도 책 읽기를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인문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따지기 좋아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논리력이 자라는 시기인데요. 아이들이 왜 그래야 해? 라는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싶어 하는 나이입니다. 인문 고전은 상당히 논리 정연하게 추구해야 될 가치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덕목들에 대해서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러한 인간의 중요한 가치들과 도덕적 신념들에 대해서 인문 고전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반항적인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 기존에 답습된 것들을 싫어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고 싶어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문고전에는 상당히 이렇게 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 본연의 질문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경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인문고전을 읽는 것은 상당히 아이들에게 탄탄한 이 기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고전 책이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되새겨서 읽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분량을 매일 정해서 읽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읽고 나서 그것을 필사, 자기가 직접 적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필사도 해보고 좋은 구절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릿속에 암기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글을 한번 써보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량을 읽는 것보다요, 정해진 짧은 분량을 읽고 그것을 여러 번 되새기고 생각하고 써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녀와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 제가 5단계로 추천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가 이 책을 읽어볼 수 있도록 친해지도록 소개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일리아스의 첫 번째 배경이 되는 건 이제 트로이 전쟁으로 시작되는데 이 트로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에리스가 사과 하나를 던져주면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이 세 여신이 보게 됩니다. 이 아프로디테와 헤라와 아테네가 그것을 보고 가장 자기가 아름다운 여신이기 때문에 그 사과는 내 거다 라고 다투게 되죠. 이때 저 목동에게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지 물어보고 결정하게 하자 라고 해서 그 목동이 세 여신의 편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이 각자 가장 자신 있는 것을 줄 테니 나를 선택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목동은 이 아프로디테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과 사랑하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프로디테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일리아스의 시작이고 트로이 전쟁의 이 배경이 되는 신화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시켜주면서 그 이후에 이 목동은 어떻게 됐을까? 또는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관련된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 또는 저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이 친숙할 수 있도록 미리 소개시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을 조금씩 읽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정해진 분량만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아이들이 정해진 분량만큼 읽으면서 고전 문학 책에 대해서 조금씩 친숙해질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는 밑줄을 치면서 읽는 겁니다. 아이들이 의외로 책에 밑줄 치는 것을 싫어하는데요. 저도 아이들이
책에 이게 밑줄 치거나 글씨 쓰게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밑줄 치는 것이 좋냐면 아이들이 이 인상 깊은 장면이나 또는 더 생각해보고 싶은 문제에 밑줄을 치면서 부모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되거든요. 너는 왜 이 장면에 밑줄을 쳤니? 이 장면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밑줄까지 쳐봤다면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옆에 메모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궁금했던 점, 또는 질문하고 싶은 점, 또는 더 이야기하고 싶은 점, 또는 작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점 등을 옆에 메모하면서 읽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들었던 생각이나 감명 깊게 읽었던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읽고 나서는 글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책에 대한 자기의 생각 또는 자기의 느낌, 깨달았던 점 등을 글로 정리하면서 읽으면 효과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 5단계는 전반적인 책을 읽었던 내용들을 요약하고 그것에 따른 자기의 생각들을 글쓰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완벽하게 자기가 책을 잘 읽고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런 5단계의 절차에 따라서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정도 단어도 모른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단어나 어휘력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성탄절이 크리스마스인지 몰랐다 라거나 고문으로 모셨다 라고 했을 때 뭔가 경청할 만한, 문의할 만한 그런 지적이 높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고문인데 고문 당했다고요?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네, 아이들이 어휘력이 많이 익숙해지도록 도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지루함은 창조성의 원천인데 내가 그것을 빼앗아갔다 이런 말을 했죠.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자극적인 미디어나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해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들을 아이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아이들을 그래서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스마트폰보다 재미있는 것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과 함께 운동하러 밖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면서 이 스마트폰보다 재밌는 것들이 있구나 라고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가 시간을 스마트폰으로만 채우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데요. 부모님들께서 다양한 체험과 부모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종류의 기쁨과 즐거움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누려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이 정서적인 안정감과 친밀함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부모님들이 평소에 이런 다양한 경험과 아이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 정서적인 친밀감과 안정감을 높여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일 경우에 제가 다 5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이 책에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목표가 있어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다이어트 하는데 뭐가 목표인지 적어봐야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에도 먹지 않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아이에게도 장기적인, 단기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부모님과 함께 적어보고 그리고 시각화해서 그 관련된 사진들을 붙여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시각화해서 비전보드를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중독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교육부 등에서 만든 좋은 자료들이 많은데요. 유튜브에 중독될 경우 또는 미디어에 중독될 경우 어떤 사례들이,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직접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미디어에 중독되면 이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주의해야겠다라는 경각심을 스스로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부모님이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미디어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더 그것들을 하고 싶은 열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절제하고 정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아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뭐지? 중요한 것이 뭐지? 그래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먼저
세워서 보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위클리 짜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하루에 계획표를 짜면서 중요한 것부터 배치해서 하루의 시간을 보내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로 아이들이 스스로의 시간을 관리하고 또 목표를 향해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되면 부모님들이 이 시간을 정해서 이것에 대해서 절제했기 때문에 보상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스마트폰의 위험을 알고 절제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결핍이 있는지 먼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게 결핍이 있다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애정 결핍이 있는지,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과도하게 이 허무감과 실패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이 결핍이 있지 않은지를 들여다봐 주시고 이런 어려움들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장 흔히 하실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상으로 사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줘야 되는 스마트폰, 이번에 1등하면 사줄게, 100점 맞으면 사줄게 라고 제안해 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이가 단순한 기계에 이 보상으로 받게 되거나 감정으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섞어서 받게 되면 나와 뗄 수 없는 중요한 물건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을 섞어버린 물건, 또 보상으로 받은 물건을 권리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내게서 떼어놓는다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금지시키면 더 반발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내가 보상으로 열심히 해서 받은 건데 이거를 왜 못하게 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상으로 사주시기보다는 전자기기로 여기고 사주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주시면서 매일 하는 시간을 정해두시는 경우가 많죠. 너 스마트폰 많이 하지 말고 하루에 30분씩만 해. 이렇게 매일 하는 시간을 정해두시면 그것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빠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왜냐면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만큼 습관을 들이는데 좋은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 외에도 그 스마트폰 하는 시간에 뭘 해야 할지를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하고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관되지 않은 규칙을 정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또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보지 않을 때 틈을 노려서 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면 정말 속상하시겠죠. 그래서 일관되지 않은 규칙으로 어쩔 땐 이랬다가 또 어떤 때는 감정에 따라서 허용해줬다가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규칙을 정했을 경우에 아이들은 더 눈치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스마트폰을 하면서 아이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아이는 부모님을 판단하거나 또는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모님이 본이 되어주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부모님의 영향력이 가장 큰 때가 바로 이 13년 동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부모님보다는 친구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13년 이전에는 부모님을 가장 좋아하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또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싶어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님의 13년 동안에 아이에게 가장 주고 싶은 귀한 가치관과 습관과 예절 등 아이와 충분히 교제하면서 친밀감과 안정감을 높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친밀감과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친밀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면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이 세상은 나를 좋아해, 이렇게 세상에 나아갈 때 두려움보다는 호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님과의 친밀감과 안정감이 결여된 학생일수록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거절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실 때요, 짧지만 굵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정서적인 교제를 해주시는 것인데요, 이 13년
이후에도 그런 교제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모님과의 친밀감과 안정감을 통해서 세상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런 교제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이 도서관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서울 강남에 있는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인데요. 저희 아이가 이 도서관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미꿈소라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월별로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만 하시면 이 아이들이 누구나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머그컵 만들기나 재미있는 티셔츠 꾸미기 활동들, 좋은 활동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미꿈소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독서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이 통장 형태로 무슨 책을 읽었는지 이렇게 입금이 되듯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도 이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너무 신나서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의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 국립어린이도서관을 추천드립니다. 경기도권에서는 이 중원도서관을 추천드리는데요. 도서관의 규모는 작고 또 가는 길이 산 위에 있어서 쉽지 않지만 도서관 4층에 천문대 같은 과학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우주에 대한 탐험도 해보시고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이 해나 별의 이런 움직임도 관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서관에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아이를 키우고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고 아이들 돌보시고 달려오신 부모님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제가 존경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민족이라는 좋은 채널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준비시킬 수 있을까, 교육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한 부모이지만 제가 가진 재능과 경험으로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돕고자 나오게 되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